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일부.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 나는 스피로스 사티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 이 섬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저승세계 전문가라는 그의 명성은 나에게 호기심과 환상, 공포가 뒤덤벅된 인상을 심어놓았다. 우리 교구의 목사는 어린 우리들에게 이 악마의 힘을 지닌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를 가까이 하지 말도록 주의시켰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오글거린다는 그의 집과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쫓는 의식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의 이름은 곧 신비주의 그 자체였고, 죽은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은 소망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집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되었다. 이것이 내가 1960년 키프로스를 떠나 미국으로 향할 때 스피로스 사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상의 전부였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어린 시절 공상 속에 그려보기만 했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던 이 사나이에 대해서 거의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 스트로블로스의 마법사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1978년 여름 키프로스에 들렸을 때였다. 문헌학자인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판사인 남편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반비밀 단체 속에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은 이교 단체를 이끄는 스승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라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그를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8월이 끝나갈 무렵 나는 스피로스 사티를 만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니코시아, 키프로스의 수도 근교의 스트로볼로스로 차를 몰았다. 우리 집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신비에 쌓인 사나이를 만나게 되기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을 미국에서 보내야 했다니 얼마나 얄궂은 일인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명성으로 미루어 보아 근엄한 성격의 험상궂은 얼굴을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되리라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선입견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그는 키가 큰 60대 중반의 인정 많은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는 은퇴한 공무원이었다. 반미치광이 공갈 마법사가 아니라 그림 그리기와 고전 음악을 즐기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원기왕성하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신유가, 즉 영혼의 의사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 자아를 발견하려는 여행에 관심이 있으며 그런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친구의 소개가 끝나자 나는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만난 적이 있어. 그는 자신에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작은 거실로 안내하여 앉게 했다. 그가 아마도 나를 다른 사람과 혼동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의 말을 이내 잊어버렸다. 다스칼로스, 친구는 그를 이렇게 불렀다. 는 우리에게 커피를 권하며 나의 가게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인구 50만을 겨우 넘는 키프로스의 흔한 관습으로 이곳에서는 따져 올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뼈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대답을 하고 나서 나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묻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다스칼로스는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이라 나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해 주었다. 게다가 그는 2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모임에 나도 참석하라고 초청해 주었다.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나는 그의 가르침이 기독교 신비주의와 인도 종교가 혼합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카르마의 개념, 즉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법칙과 환생설이 가르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세계는 나에게 사뭇 신비하고 색다른 것이었지만 그가 원시적인 의미의 무당이 아니라 매우 지적이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다스칼로스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한층 강렬해졌다. 저는 당신이 행하셨다는 기적적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제가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을까요? 나는 다스칼로스에게 솔직히 그 기적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류학 문헌들 속에서 무당이나 심령치료술사들이 보여준 기이한 현상들에 대한 기록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현상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스칼로스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자네가 전해 들었다는 치유는 사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라네. 나는 그 초지애를 전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지. 자네가 직접 보든 보지 않든 이른바 그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자네가 그 기적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자네도 보게 될 테지. 하지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니라네. 그날 떠나기 전에 다스칼로스는 다음날 오후 스토아에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 나도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했다. 스토아란 그의 집 뜰 뒤에 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방으로 그는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스토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강의를 하는 넓은 곳과 다스칼로스가 명상과 기도를 하는 밀실로 되어 있었다. 밀실 안에는 성모와 그리스도를 담은 성화, 종교적인 기물들과 흰 양초 등이 놓여 있었다. 제단 위에는 은제컵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날 없는 칼이 십자가에 기대어져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바로 이 날 없는 칼이 다스칼로스의 모임에서는 아주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초청에 응하여 다스칼로스를 만난 적이 없는 아내 에밀리와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정식 모임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다스칼로스는 치료를 막 끝내고 지친 모습으로 마치 키프로스의 푸죽간에서 쓰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가죽 앞치마를 두른 채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소박한 모습의 마을 사람 하나가 행복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저기 의식 많은 도마가 오시는구먼. 나와 에밀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다스칼로스가 익살맞게 소리쳤다. 10분만 일찍 왔어도 기적을 볼 수 있었을 거야. 다스칼로스는 그 환자가 1950년대 반식민 지하 항쟁 기간 중 영국군에게 얻어맞은 뒤로 20년 동안이나 척추병을 앓아왔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젠 괜찮아. 그가 자신있게 선언했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완전히 나아 있을 거야. 내가 그의 병세에 대해 묻고 있는 중에도 농부는 연신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는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시달려온 고통이 언제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는지, 이제는 어쩌면 이렇게 거뜬한지 신기하다면서 내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좀 연구해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네. 내가 중얼거렸다. 보답을 해드려야 할 텐데요. 잠시 후 마을 사람이 물었다. 물론 하셔야죠. 다스칼로스가 대답했다. 꼭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적게 드시고 비타민을 섭취하세요. 그게 보답이죠. 마을 사람이 고집을 부렸지만 다스칼로스는 자신의 봉사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극구 사양했다. 모임이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지자 다스칼로스는 마치 어떤 신비한 에너지를 충전받은 것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짤막한 기도를 드린 후 그의 강의가 시작됐다. 그가 말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 성원소로부터 방사된 존재로서 절대자 속에 내재된 인간의 원형인 인간 이데아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형상을 띠게 되며 존재하게 된다. 인간 이데아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환상의 쳇바퀴 속으로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지상에서의 누적된 경험을 거쳐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마음은 온 우주를 형성시키고 있는 초실제라고 한다. 또한 우리 인간은 마음을 진료로 하여 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러한 염체들을 만든다. 이것들은 일단 방사된 후에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같은 주파수 진동하는 주변의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다스칼로스가 사용하는 어휘들과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자주 만나 토론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1978년 가을 학기 강의를 위해 내가 미국의 메인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에밀리와 아이들은 키프로스에 남아 있었다. 나는 1979년 봄 학기 동안 연구 휴가를 얻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까지는 키프로스에서 가족과 다시 만날 계획이었다. 이 휴가로 우리는 9개월 동안 키프로스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키프로스의 고유 문화 속에 다시 흠뻑 젖어들 수 있는, 그리고 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과의 우정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나는 국제적 테러 문제에 대해 이미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내 믿음 한구석에는 스피로스 사티가 숨어 있었다. 그와의 짧은 만남으로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후 샤머니즘과 의료 외적인 치유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다. 학기 중에 덕 보이드가 쓴 뇌성이라는 제목의 아메리카 인디언 주술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연구 휴가 기간 동안 스피로스 사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은 생각에 문자 그대로 마음이 흔들렸었다. 테러 문제에 관한 논문은 좀 뒤로 미루어도 되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과연 나에게 자신의 제자 이상의 다른 역할을 허락해 줄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와 어느 정도 친분이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반대하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었다. 우선 그에게 편지와 키프로스의 정치적, 사회적인 전망을 주제로 쓴 나의 책을 한 권 우성했다. 나는 편지에 나의 희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당신이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12월에 뵙겠습니다. 라고만 썼다. 키프로스에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문헌학자 친구를 만나서 나의 희망을 털어놓았다.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요. 그녀는 나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다스칼로스는 자신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인터뷰하는 것조차 싫어하니까요. 그의 경고에 실망은 했지만 나는 그래도 나의 운을 시험해 보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석 달이 넘도록 다스칼로스를 만나지 못했고 가능한 한 빨리 그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 내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침 치료 중이어서 분주했다. 거실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뚜렷이 들을 수 있었다. 문간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다스칼로스는 환자의 피부병이 신경성이며 그것을 치료하려면 환자 자신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해주고 있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딜 갔다 왔나? 그가 환자를 문 밖으로 바래다 주기 위해 나오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쳤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내가 지난 넉 달 동안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제 편지 못 받으셨나요? 약간 당황한 채로 내가 물었다. 무슨 편지? 나의 책 같은 것은 본 적도 없는 양 그가 대꾸했다. 이 책 말씀인가요? 그의 제자로 보이는 한 청년이 서랍을 열어서 나의 책을 꺼냈다. 맞아요. 바로 그 책입니다. 저 책을 자네가 썼다는 건가? 다스칼로스가 책을 가리키며 외쳤다. 필시 그는 그 책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은이가 누군지조차도 알아볼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을 그가 허락하리라는 기대는 그 순간 요원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밀어붙여 보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9개월 동안 키프로스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연구 휴가를 얻었지요. 그리고 연구 휴가가 뭔가? 말을 가로채며 그가 물었다. 내가 설명을 해주자 그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가 놀리듯이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않고도 봉급을 꼬박꼬박 받아먹는다는 말씀이지. 그런 여가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가 젊은 제자 쪽을 돌아보았다. 연구 휴가는 방학과는 다르다고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는 느닷없는 질문으로 나를 민망하게 만들었다. 그건 그렇고 그가 치근거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괜찮다면 자네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나는 심기가 불편해졌지만 그는 나의 심기를 전혀 개의치 않은 듯했다.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질문은 좀처럼 하지 않는 법이다. 그렇죠. 나는 침을 삼키고 나서 나의 봉급 수액을 말해주었다. 그렇게나?
그가 놀라서 고개를 저으며 탄성을 질렀다. 나는 황급히 액수가 많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미국의 수준으로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액수라고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그는 이해를 못하는 듯 했다. 그의 반응은 나로 하여금 마치 내가 사회의 기생충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나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친구의 충고가 지혜로움을 깨달았다. 그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대한 책을 쓰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었다. 다스칼로스는 나를 전혀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을 이용해 당신에 관한 책을 한 권 쓰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은 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떤 대답이 돌아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는 몇 분 동안이나 한마디 말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나에 대해 책을 쓰겠다니 내게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던가?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영어권, 특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그의 말에 흥미있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나 자신의 가르침은 아니야. 그가 두 손을 펴 보이며 힘주어 말했다. 나는 요한안과 다른 보이지 않는 스승들의 중개자일 뿐이지. 요한안이 누굽니까? 요한안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을 쓴 예수의 제자 요한이며 그가 자신의 육신을 통해 말한다고 다스칼로스는 설명했다. 그가 나에게 임하는 중에 파동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나의 물질적인 두뇌가 견디기 힘든 때도 있지. 그런 경우에 나는 아예 내 육신을 벗어나와 요한안이 내 육신을 완전히 빌리도록 놔두고 제자들 틈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이만하면 내가 왜 그 가르침들을 빙자해서 명성을 누릴 수 없는지를 알겠나? 다스칼로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다. 우리의 영적인 길에서 명성이란 한낱 함정일 뿐이야. 그는 마치 나와 자신에게 명성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이름 없는 한 평범한 인간으로 남아있어야만 하네. 이것이 내 계획의 끝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자신을 단념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다스칼로스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자네가 원한다면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책을 써도 되네. 단 그 명성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기뻐서 최대한 그의 익명성을 보장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다스칼로스는 실은 그리스인들이 선생님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인 것이다. 당신의 세계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그걸 허락하시는지 이상하군요. 지금까지 당신은 인터뷰조차 한 번도 승낙하신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웃으면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보다도 자네는 환생을 믿는가? 그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나는 잠시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사회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회의론자가 될 것이며 정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철학적인 의문을 피할 것을 배웠다. 그러한 의문은 신빙성 있는 관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객관성을, 공정성을 흐려놓는 것으로 믿도록 훈련받았던 것이다. 저로서는 믿거나 의심하거나 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설득당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나는 플라톤에서부터 신지학자들과 블라바스키 여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걸친 논쟁에서 언제나 환생을 옹호하는 쪽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노라고 말했다. 다스칼로스는 나의 대답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닐세. 그는 잠옷 심각하게 말했다. 우리는 전생을 통해서 4번씩이나 서로 만났었어. 나는 그의 표정에서 약간 섬뜩한 것을 느꼈다. 반면에 나의 얼굴은 어리둥절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을 것이다. 이번 생에서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네가 정치나 신비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일세. 자네는 한때 인도에서 살았었어. 나는 여기였고 자네와 나는 서로 아는 사이였지. 그 생에 있어서 자네의 주된 관심사는 서로 싸우는 몇몇 종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었네. 하지만 자네는 너무 무능했어. 다스칼로스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을 이었다.
의도와 좋았지만 오히려 자네가 전생을 일으킨 결과가 되어버렸으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무어족을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몰아내었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 시대에 자네는 또 한 번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었지. 자네의 어머니는 무어인이었고 아버지는 스페인 사람이었어. 자네는 두 동족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지. 자네는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네. 신비주의에 대한 자네의 관심은 자네가 몇 번 태어난 적이 있는 티베트에서 싹튼 것이야. 자네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열에 사로잡혀서 라마 교단을 전전하며 방랑했었다네. 이번 생에서 자네의 라마 사원은 자네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인 셈이야. 그의 마지막 말에 나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메인 대학이 내 현생의 라마 사원이라는 생각은 아주 기발했다. 자네는 전생에 몇 번이나 깨달음에 거의 도달했었어. 그가 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습관적으로 뒤로 물러서곤 했다네. 어떻게 말입니까? 자네는 다른 세속적인 관심자의 주의를 돌려버렸어. 그건 그렇고 다스칼로스는 나에게 내 전생의 역사를 음미해 볼 틈도 주지 않고 갑자기 말머리를 돌렸다. 내가 자네에게 야코보스를 소개했나?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년이 미소를 지었다. 다스칼로스는 나를 한층 더 놀라게 해주려는 듯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4000살이야. 믿어지질 않는군요. 한 20살도 안 돼 보이는데요. 나는 웃으면서 대꾸했다. 다스칼로스는 자신과 야코보스는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 사이라고 우겼다. 제가 만일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저를 제정신으로 봐주겠습니까? 다스칼로스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나의 무릎을 쳤다. 그는 젊은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직접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이 진짜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있지. 얘는 이제 19살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도 종종 자신의 경험이 사실이었는지를 의심하지. 나도 그만한 나이에 그런 의심을 가졌으니까. 논리가 때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요. 야코보스가 마치 소리를 내어 생각하듯 중얼거렸다. 논리. 다스칼로스가 참을성 있는 것처럼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논리에 집착하면 멀리 갈 수가 없어. 논리라는 건 어떤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성행하고 있는 어떤 판에 박은 사고방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관심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로고스, 이성, 진리일 뿐이야. 그리고 그는 밤마다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구원자가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유체이탈, 즉 육체를 벗어나서 먼 곳으로 여행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그곳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다.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의 가장 숙련된 제자들로서 그들의 내부 비밀 모임에 입문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복인 흰 수도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나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은 구원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란, 터키 등 중동의 전역을 돌아다니지. 우리의 일에는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없다네. 유체 이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자 그가 대답했다. 인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하나의 신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육체 이외에도 심령체, 이지체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신체들은 물질적인 차원, 심령적 차원, 이지적 차원 등 상이한 존재의 차원에서 살고 있다. 세 개의 신체는 우리의 현재 인격을 반영한다. 현재 인격은 곧 영구 인격인 내면의 자아가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다. 물질적인 신체가 죽은 후에도 우리는 심령, 이지체를 지닌 채 심령계 안에 산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숙련된 신비가들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완전한 자아의식을 지닌 채 심령, 이지체의 상태로 여행하여 유체 이탈 중의 경험을 고스란히 의식한 채 육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신체는 제각기 에테르로 이루어진 견몸, 즉 에테르 복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의 장으로 세 개의 신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도록 해준다. 에테르의 생명력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발견해야 할 우주의 에너지인데 이것은 있음으로 해서 병의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이 에너지는 차크라,
즉 신성한 바퀴라고 불리는 어떤 심령, 이지적 중추를 통해서 각각의 신체 속으로 흡수된다. 다스칼로스는 이것이 내가 앞으로 언젠가 진리 탐구의 길에 나선 후에는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진리라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무리를 일으키게 될 테니까. 나는 미국에서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에 그리 흥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키프로스에서는 그렇지 않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다스칼로스는 이곳의 교회가 그를 파문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일을 빗댄 것이다. 다스칼로스가 갑자기 물었다. 자네가 이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이유를 말해 주겠나?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느닷없는 질문에 놀랐다. 저로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 아는지의 여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들려주신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군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가능한 한 정확히 묘사해낼 수 있는 좋은 책을 써보고자 하는 것이 제 욕심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저는 위선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명령 수행을 하고 사물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엔 다스칼로스가 부드럽게 말하면서 나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내 대답이 그에게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쎄요, 나는 다스칼로스의 내심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약간 당황한 채로 대답했다. 제가 수행을 쌓아 심령 이직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신유자가 되어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좋았어, 다스칼로스가 외쳤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봉사, 이것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의 사명이야. 기억해두게.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가 손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자네는 사회학의 지식으로 특별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거야. 자네는 인류가 평화와 조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는 초이상주의적인 그의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순진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중동 전역이 폭력과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처에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야만적인 행위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슬픈 얼굴로 탄식했다. 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수개월 그리고 그 이후로 전개될 나와 그와의 관계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준 이 만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의 질문에 대한 나의 꾸밈없는 대답이 다스칼로스의 세계를 연구하려면 어떤 접근 방식이 적절할 것인지를 뚜렷이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번에 만남 이전부터도 나는 다스칼로스의 모임을 연구하는데 도식적인 사회학적 접근 방법은 적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한 연구 방식은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에 대한 의문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그야말로 몸으로 뛰어드는 관찰자가 되고 싶었다. 나 자신이 그의 제자가 되어 그 체험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속에서 그의 세계를 들여다 보려는 노력 없이는 다스칼로스가 체험하고 있는 실제의 세계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나는 그의 세계의 객관적인 진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입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자신의 언어로 그와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다스칼로스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이론을 동원하지 않고 그가 그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인식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현상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로서의 나의 욕심은 학술 탐사와 관찰 등의 활동을 통해서 닦은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한 뛰어난 영적 스승의 인생과 일, 우주관을 사회적 의식의 표면으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